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이 한국 미사일의 위력에 크게 놀라며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소문으로 해당 미사일의 위력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국 선박을 대상으로 발사했기에 공포감이 더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을 벌벌 떨게 한 한국 무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1974년 개발을 시작한 지대지 미사일 백곰이 최초의 K미사일로 꼽힙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전략무기인 현무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천마, 2000년대에는 함대함 미사일 해성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공 등이 연이어 개발돼 전력화가 됐습니다. K미사일의 첫 수출을 기록한 것은 함대함 미사일 해성입니다. 2012년 콜롬비아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콜롬비아 해군의 실사격 훈련으로 위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해성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 낙하해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후 이내 침몰했던 상황입니다. 당시 미사일 발사는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합훈련 유니타스 2023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 20개국에서 7천여 명의 병력과 26척의 수상함정, 203척의 잠수함, 25대의 항공기가 참가해 한국 미사일의 위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놀라워했습니다.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때 해성으로 선박을 격침시킨 바 있는데 이번 훈련은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해성은 시스키밍 기동, 팝업 기동, 재공격 등 다양한 공격 모드를 지원합니다. 해수면을 스치듯이 비행하는 시 스키밍 레이더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적 함대공 미사일이나 근접 방어 무기 CIWS에 격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팝업 기동은 적 함정에 돌입하기 직전 위로 급상승한 후 다이빙하듯 내려찍는 것으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이와 더불어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선의 비행을 해 명중시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비행 중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아군 함정과 섬들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군의 요격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한다는 전언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공포에 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성은 1996년부터 10년간 1,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함께 만든 미사일로 동종 무기체계인 미국제 하푼 미사일보다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180km 이상인 반면 하푼의 124km로 짧은 편입니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해 음속을 조금 밑도는 마 0.95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와 GPS 유도를 받으며 종말 단계에서는 능동 레이더 시커로 표적을 찾아 날아갑니다. 최근 필리핀 해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 하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내용에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훌륭한 행동이 훌륭한 말보다 낫다. 가자 해군, 호세 리자람의 행복한 일요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6,000건 이상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가 한국 무기의 위력에 감탄하는 내용들입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이 필리핀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참가해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남중국해 등에서 훈련이 실시됐는데 여기에 2020년 한국이 인도한 호세리자람이 당당히 참여했습니다. 발리카탄은 어깨를 나란히라는 의미로 미국과 필리핀이 1991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연합훈련입니다. 올해는 마르코스 대통령 등이 참관한 가운데 1만 6천 명의 군인 등이 참여해 훈련을 했습니다. 필리핀군은 호세리자람으로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고 약 36k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호위함은 작년에 울산을 방문해 유지보수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리카탄에는 유사시 대만을 상정한 섬 탈환과 중국산 선박 침몰 작전을 펼치는 등 중국 압박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필리핀의 최북단 루손섬을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이용해 잠입하고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원들이 외딴 마을을 탈환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 섬은 대만과는 1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또 영해 밖에 정박시킨 4,700톤급 중국산 칼리라야호에 대함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해 침몰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칼리라야호는 2008년 중국 타이저우 조선소에서 건조돼 필리핀군에서 운용하다가 2020년 퇴역한 선박입니다. 많은 퇴역함 가운데 중국산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침몰시키자
중국 매체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발리카탄 훈련 중 중국이 해양조사선 4척을 보내 동향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1991년 첫 훈련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에서 실시돼 중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해당 훈련에는 호주, 프랑스군도 참여했으며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뉴질랜드, 독일 등 14개국이 참가하며 이를 지켜봤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해성 미사일 발사 전에 스파이크 미사일 한 발을 칼리라야함에 쏘며 상부 갑판에서 터뜨렸고 FA-50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 명중시켰습니다. 이어 해성 미사일 한 발이 후방 함교를 정확히 타격해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두 번째 탄이 선체 앞쪽 측면으로 낮게 날아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큰 구멍이 나며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았던 상황입니다. 필리핀이 실무장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중국 매체는 필리핀이 한국 무기로 중국 유조선을 침몰시켰다며 특히 해성 미사일의 막강한 위력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다수 한국 군함에 배치돼 운용 중이며 한국이 수출하는 군함에도 해성 미사일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호주도 한국 호위함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다목적 호위함 11척 확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 스페인 호위함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 국방장관이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해 호위함 홍보를 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거북선 모형을 받고 오랜 기술력에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미사일 능력까지 검증돼 호주로부터 깊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함정에는 하나 시스템 전투체계와 LIGNX-1의 대함미사일과 대잠 어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2029년까지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 능력이 한국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군함과 미사일을 보유한 필리핀은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척의 호위함에는 자국 독립영웅 이름을 붙일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20년과 2022년 림팩 때도 한국 호위함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엔 현대적인 함정이 없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호세리잘급으로 미국,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입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언제든지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오가는 지정학적 가치뿐 아니라 미국 에너지청은 이곳에 36억 배럴의 원유와 1조 입방미터가 넘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 앞바다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을 두고도 중국의 압박으로 가스전과 유전 개발이 막혀 있어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1년 중부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역에서 1,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한 바 있는데 이는 수도 하노이에 수십 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곧바로 미국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을 중심으로 가스전을 개발하는 블루웨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부터 가스 생산이 시작돼야 했는데 중국의 방해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필리핀도 요즘 블랙아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10개 화력발전소가 연료 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에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루손섬에 공급되는 전력의 약 20%는 서쪽 팔라완 섬 가스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 가스는 2027년쯤 고갈될 전망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내년 9월까지 LNG 구매에 14억 달러를 쓰고 베트남은 같은 기간 3억 7천만 달러를 쓸 전망입니다. 다급해진 필리핀은 남중국해 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마찰이 더 커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남중국해 갈등 역사는 70년이 넘습니다. 1953년부터 중국 측이 구단선이란 자의적 해상 경계선을 긋고 남중국해의 90%가 자신의 소유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한술더떠대만 동부해역을 추가한 10단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에 임의로 인공섬을 건설했는데 여기에 설치된 20여 개의 전초기지엔 활주로와 레이더 등 군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또한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남중국해 해상방위력 확대 수요가 크게 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 투자를 통해 대만에 인접한 필리핀 섬에 항구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남부에서 직선거리로 200km,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는 860km 떨어진 곳입니다.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필리핀 내 군사기지는 4곳에 달하는데 이번 항구도 미국 자본으로 건설되는 만큼 미 해군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필리핀에 스파이를 대거 보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최북단에 있는 루손섬 카가얀주 미군기지 인근 대학에 중국 유학생 4,600명이 갑자기 몰려온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미군 기지 4곳 중 3곳이 이 섬에 있는데 필리핀 군 당국은 중국 스파이들이 감시 염탐 활동을 위해 학생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위 취득을 위해 약 4,8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일부는 수업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군사시설이나 조직에 중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중으로 지난달에도 필리핀 해양경비대 산하보조대에 중국인 36명이 이 3년간 소속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삽이나 암초에서 소규모 매립 활동을 진행했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며 해경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최대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있는 필리핀군 병력에 물자를 보급하는 선박 집결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해경선이 최근 필리핀 선박을 공격하면서 인명살상이 가능한 고압 물대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필리핀 해경선의 철제 난간이 파손되고 배 지붕의 골조가 휘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함께 공격받은 선박도 항해, 전기, 난방 등의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준장은 물대포로 해경선 난간이 어떻게 휘어졌는지 살펴보면 그 물대포가 매우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배 구조가 손상될 정도의 압력을 가진 물대포로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이 물대포를 쓴 것은 최소 7차례에 이르는데 지난 3월에도 해군 수병 7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토머스 암초 분쟁을 염두에 두고 무장안적 어선을 겨냥한 실사격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필리핀은 한국 군함을 적극 투입해 훈련을 하는 등 중국에게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필리핀에 보낼 초계함 2척과 원해 경비함 6척을 추가로 건조 중입니다. 이것이 인도되면 필리핀 해군이 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필리핀은 한국 군함과 해상 미사일로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맞서길 바랍니다. 현재 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그 행보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약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UAE는 이번 한국 방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방산의 대표적인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대거 구입할 것으로 전망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UAE 대통령 방안에 맞춰 엄청난 신무기를 2년 앞당겨 개발 완료 선언하면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는데요.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5월 28일부터 29일 국빈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는 UAE 7개 토호국 중 최대국인 아부다비의 국왕이자 UAE 대통령입니다.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 25일 서울 하늘에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는 UAE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위한 연습 비행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에는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과 무하마드 대통령의 전용기가 한국 방공식 별구역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환영식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UAE는 미국의 F-35 수출 거부로 인해 다른 나라의 5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투자는 전쟁으로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제22 대체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한국의 KF-21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KF-21 수출 고객이고 UAE 대통령의 첫 방안인 만큼 한국은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방, 방산, 경제 투자, 에너지,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에너지, 국방 방산, 투자,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한국은 UAE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약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1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UAE 역대 국가 간 최대 투자 규모였습니다.
이때 많은 한국 기업들이 UAE에 방문해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번 UAE 대통령 방한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김동관 하나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UAE의 마스다르시티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원전, 방위산업,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 중인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입니다. 총 면적 7km의 사업비만 최대 30조 원을 투입하는 UAE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2030년이 완공 목표입니다. 삼성은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스마트시티 운영, 초고속 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는 인프라 구축 수주를 노립니다. 현대차는 인공지능 AI 스마트 택시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협업이 기대됩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2009년 왕세자 시절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UAE는 연내 4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UAE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천궁 2지대공 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수입한 국가는 UAE로,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계약을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천궁2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나며 블럭이는 4대에 비해 110가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망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사우디도 천궁2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으며 추가 주문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 정세로 천궁2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천궁2의 성능을 입증해 향후 방위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UAE는 이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로 한국 무기의 도입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UAE 대통령이 방한하기 며칠 전 한국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바로 한국형 사드인 LSAM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미사일을 406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 무기 LSAM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정된 일정보다 2년이나 빠르게 개발을 앞당겨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말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 LSAM 요격체계 미사일로 인해 우리 군의 중고도 요격체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몇 개월 만에 개발 완료 선언을 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LSAM 요격체계가 2025년 이후에나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방위사업청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번 개발 성공과 함께 국방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르게 전투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천궁2는 1540km 하층부 요격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SAM이 전력화되면 하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미사일 및 천궁2와 함께 우리 군의 독자적인 다층 복합적 방어체계 KAMD가 완성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UAE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블럭 2 개발 완료 발표가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궁2를 세계 최초로 수입한 국가는 UAE로,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무기 기준 최대 규모 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로 사우디도 수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천궁2를 원하는 국가들이 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 대통령 방한 전에 LSAM 개발 일정을 빠르게 앞당겨 개발 완료를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놀란 곳은 중국일 텐데요. 예전에 사드가 대한민국에 배치될 당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가 강력한 방패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사드와 같은 성능의 대공 방어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이를 비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발사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LSAM 요격 체계로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도 크게 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20년 전부터
대공방어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공방어 체계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궁이의 눈부신 활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동을 비롯해 유럽 시장까지 뚫고 있으며 미국 패트리엇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이번에 LSAM도 UAE에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작년 UAE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하나의 전시 부스를 직접 찾아와 LSAM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이미 무함마드 대통령이 하나 부스에 방문하기 전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고 고민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질문의 수준 자체가 한국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왕세제 시절인 2021년에도 하나 부스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천궁에 크게 관심을 표명했었고 바로 이어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즉 지난 UAE 방산전시회에 하나 부스를 방문해 상세하게 확인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 한국 방문 계기를 통해 LSAM 수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동 특성상 바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극비리에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바로 옆나라인 사우디도 UAE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곧 LSAM 수출 경쟁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SAM 요격 체계는 2014년에 개발이 결정된 후 10년 만에 완성되었으며 개발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요격 시험에 성공한 후 빠르게 추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한 요격 시험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최종 시험에서는 200km 밖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해 요격 성공하면서 이번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LSAM의 특징은 패트리어트가 사용하지 않는 X밴드 전파를 사용하는 다기능 통합 레이더로 표적 탐지와 추적, 요격탄 유도 기능까지 통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서해 비행 중 지속적인 화염 분사로 정확한 궤도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기 직격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전 세계 세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극구 반대했던 이유도 이러한 외기 직격 기술 때문이었으며 는 우주 공간에서 핵탄도 미사일을 직격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산 대공 방어 미사일 성능이 떨어져 러시아로부터 S-400을 추가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이 쉽게 파괴되면서 중국군은 이를 구매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산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전력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북한은 중국산 대공 방어 미사일을 평양에 배치한 상태로 공격 무기 사용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다층 방어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수천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하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LSAM 개발 완료 소식에 북한, 중국 등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필요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면서 자주 국방의 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KF-21 보라매의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UAE가 미국의 반대로 F-35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자 갑자기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UAE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자 첨단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UAE가 미국의 F-35의 대안으로 중국의 제-20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UAE가 갑자기 중국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때 한편에서는 UAE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국의 유력 매체들까지 나서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즉 자칭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KF-21 보라매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매체들은 KF-21과 비교당하는 게 불쾌하다며 해외 전문가들은 어떤 점에서 KF-21이 제-20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것인지 중국이 불쾌하다는 데 근거는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처음 제-20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제공 장악을 통해 공중 우세를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높은 공격 각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추적 능력을 활용해서 가속과 상승 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특히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은 중국 공군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온 요격에 필요한 기본 필수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자정보 정찰기는 중국 해안선 110km까지 접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투기를 투입해서 미국의 정찰기를 해안선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요격 능력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제-20 개발 초기에는 WS-10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고성능 전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AL-31 계열의 엔진을 복제하고 해외에서 비합법적으로 훔친 기술까지 총동원해 WS-15 엔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상당량을 양산했어야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등 더 나은 기술이 추가되자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엔진 한 개를 잘 뽑아내는 건 할 수 있어도 균일한 품질의 엔진을 1년에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역량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터빈 디스크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중국은 최근 J2001WS-15 엔진을 탑재하고 나는 이륙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서 J-20은 11초 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원하는 추진력을 내는 것과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엔진의 추진력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언젠가는 극복 가능하지만 전투기는 고온에 견디는 엔진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첨단 엔진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항공기 엔진과 중국 항공기 엔진은 내구성 및 엔진 온도에 있어서 수백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엔진은 12,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제 엔진은 4,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11초 만에 이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는 것은 일정한 추진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12,000시간 이상 수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일정한 품질의 엔진을 매년 수백 개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중국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J-20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기존 성능보다 훨씬 발전된 AESA 레이더의 기술 혁신이 나오자 J-20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존 AESA 레이더는 전력 증폭 소자로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갈륨비소 소자는 반응 속도는 빠른 대신 전력 증폭 능력이 좋지 않고 열에 취약하며 강한 출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질화갈륨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동일 공간에서 8배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훨씬 강력한 레이더 빔을 처리할 수 있으며 400도나 높은 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레이더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일본뿐입니다. 현재 이 질화갈륨 소자는 빠른 속도로 레이더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레이더에 있어 질화갈륨 소자의 급부상이 왜 J-20의 난관이냐? 중국이 이 질화갈륨 소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에 대한 수출도 막혀버립니다. 또한 고성능 CPU도 J-20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2015년부터 미 상무부는 고성능 CPU에 중국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의 복잡한 신호 처리에 있어 이 고성능 CPU는 매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질화갈륨 소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기에 고성능 CPU도 구하기 어렵지 이래서 중국의 J-20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업체인 SME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28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35나노급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한국은 2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야 28나노급을 개발 중이니 격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자랑하는 J-20 전투기는 질산 갈륨 소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서방의 5세대 전투기와 맞붙는다면 먼저 발견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20은 같은 5세대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서방의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전투기들이 잊을만하면 카디즈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사용해서 핵심 경로를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제-22 카디즈를 넘어 침범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는 기동성에 있어서만큼은 F-35나 F-21보다 우수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F-414G400 엔진 2대를 합해 F-35와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KF-21이 F-35나 F-21보다 엔진 출력은 비슷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입니다. 따라서 KF-21의 중량 대 추력비는 1.3입니다. 그런데 F-35의 최대 이륙 중량이 7만 파운드라 중량 대 추력비가 1.1입니다. 즉 KF-21의 기동성과 가속력에 있어 F-35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의 제-20을 추적, 요격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 양산형에는 25W 질산 갈륨 전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F-21이 중국의 제-20 먼저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와 비교를 당하다 보니 중국은 최근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과 중국의 제-20을 비교하면서 KF-21의 우수성이 부각되자 한국의 KF-21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처럼 양산도 아직 되지 않은 페이퍼 기체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체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영국의 제인스 그룹까지도 KF-21이 앞으로 중국의 제-20을 뛰어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망하고 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KF-21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전투기이다. 완성되어도 중국에 큰 위험은 되지 못할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투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과 서방 연구소들은 중국 전투기의 위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 무장창 개발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는데 한국이 고작 8조 원을 들여 스텔스 무장창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조차도 수호이 17을 여전히 전장에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무수한 시험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KF-21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하고 단 2년 만에 양산까지 진행 중일 수 있는지 그 성능에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 등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민간 차원의 전투기 개발을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동개발국과 투자국들을 속이기 위한 알맹이 없는 한국의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전투기 개발을 못하는 일본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UAE의 연합작전사령관인 살레 모하메드 빈 메즈렌 알 아메리 소장이 중국 공군사령관을 협력을 추진하자며 중국에 접근한 것은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UAE가 중국의 전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제-20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우려를 경청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유럽이 노골적으로 한국 무기를 사지 말고 유럽산으로 사라면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 유럽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방산 견제론을 폈습니다. 이런 한국 견제론은 현실로 드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8년이나 공을 들여온 영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영국이 8년이나 뜸을 들이더니 결국 한국산 자주포 대신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의 자주포를 채택하면서 K방산이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무기 수출국들이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은 10년 뒤에는 유럽연합 내 무기 구매를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해 다 죽어가던 유럽의 방산 업체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자주포를 선택한 영국의 선택은 독이 든 성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 어떤 반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메이드 인 유럽을 외치는 유럽의 한국 견제에 대해 한국이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영국 국방성은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원격 조정 곡사포 즉 RCH-155-52구경 차륜 보병 시스템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RCH-155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PGH-2000을 기반으로 만든 자주포인데요. 차륜형 자주포로서 분당 최대 9발의 높은 발사 속도와 헌터킬러 사격 능력, 사거리는 최대 40km, VLAP탄은 최대 54km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A1을 기반으로 한 K9A1을 제안해왔는데요. 포탑 전기 구동, 원격 무장, 탄약 장전 완전 자동화, 냉방 장치 등을 탑재해 분당 발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등 기존 K9A1의 부족한 점을 상당수 보완해 독일 자주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독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산 기지가 유럽에 있고 값도 저렴하다. 별도의 정비 없이 2000km을 전개할 수 있다. 였는데요. 한마디로 같은 나토로 묶여있는 유럽 국가의 자주포를 선정한 것입니다. 독일 RCH-155 자주포는 화력은 분당 최대 9발을 쓸 수 있고 헌터킬러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신형 포탄의 경우 54km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차륜형이라 궤도식보다 기동성이 조금 더 신속하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형은 평지가 많은 유럽에서 신속 이동이 가능하고 드론에 공격을 당해 파괴되어도 또다시 빨리 생산하기에 용이해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라인메탈의 제조 공장이 영국에 다 몰려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이득으로만 봐도 독일이 더 손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자랑인 챌린저, 전차의 개량 사업도 영국 내 독일 방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영국은 지금 독일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도 독일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영국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영국의 자주포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 협력을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토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유럽 국가들의 담합 아닌 담합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거리상으로도 국제 정세로도 한국에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8년 동안 하나가 제안한 K9A2에 대해 간을 보다가 막판에 독일로 튼 과정은 찜찜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영국은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가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이번에 선정된 RCH-155 차륜형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자주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마치 우크라이나 전선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점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그동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요 후보는 하나에어로의 K9A2와 영국 방산업체가 보유한 스웨덴의 아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후보로 생각지도 않았던 독일의 RCH-155가 승자가 되다니 스웨덴의 아처 역시 한국만큼이나 충격이 클 텐데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방산 무기를 주문하면 언제 납품될지 기한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조 과정이 늘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일은 폴란드가 주문한 전차를 여전히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 2025년이나 되어야 납품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시제품에 불과하다는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독일과 공동 개발해 과연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동 개발 기간이 늘어지고 양산 시점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대당 생산 가격은 더 높아질 게 뻔합니다. 더구나 RCH-155 차륜형 자주포는 이동하면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명중률에 있어서는 큰 오차를 보였고 이로 인해 실제 전장에서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지도 의문입니다. 정확도가 1도만 틀어져도 17m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게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독일은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을 수주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차였던 PGH-2000보다 훨씬 저렴한 기종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은 PGH-2000 전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PGH-2000 전차는 생산량이 워낙 적다 보니 가격이 너무 올랐고 주문을 해도 생산이 어렵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최근 독일은 방산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호재로 작용해 한국에서 방산 무기들을 제조할 때 독일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앞으로 한국산 무기들은 지금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조사 결과 독일이 이렇게 방산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를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나토와 독일이 협의한 결과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토는 현재 방산 무기 생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독일의 방산 수출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하루라도 빨리 무기와 탄약을 제공받아야 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승인 절차는 커다란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나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영국의 자주포 수주는 실패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밀려드는 주문은 앞으로 더 빨리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을 찾는 나라는 많습니다. 155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수물자, 고갈에 속이 타는 나토에서는 한국에서라도 무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최소 20만 발의 포탄을 필요로 하지만 유럽이 생산하는 포탄 개수는 여전히 월 5만 발 안팎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전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게 아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무기가 고갈된 나토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방산 포럼에 처음으로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아 잠수함 분야에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 칼 요한 에드스트렘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된 직후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웨덴에 여러모로 중요하다.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군사장비 관련 조달 등 다양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 무엇보다 K9 자주포는 이제 곧 루마니아 수출이 임박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과 베트남의 국방전략대회에서 베트남은 공개적으로 K9 자주포 조속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유럽이 생산하는 방산 제품들보다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인도되었고 훨씬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앞다퉈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유럽 국가들은 유럽 영내 무기 구매를 외치면서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주안점으로 놓지 않고 유럽 국가인지 아닌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럽이 영내 무기 구매를 외치며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자 유럽의 전진 기지를 마련하며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유럽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폴란드에 연구개발센터를 만들며 해외 방산 거점 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메이드 인 NATO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화는 일단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의 지상무기 체계를 메이드 인 NATO로 만들 전략을 세우고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건설도 협상 중입니다. 쉽게 말해 한화는 우리도 나토제 무기다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까지 지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유럽이 아무리 한국을 견제하려고 해도 한국은 곧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